오늘은 이제 경매 절차할 차례죠? 네,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냐면 152페이지 들어갑니다. 이제 이 마지막 단원이거든요, 이게. 여기서 한 두 문제 정도 출제된다 보시면 되겠어요. 한 두 문제 정도. 그래서 이제 중개사 시험에서 경매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뭐 교재 정도 공부하고 강의 듣고 문제 풀면 충분해요. 그 정도 하면 됩니다. 됐죠? 예, 아주 좋았어요. 자, 경매 절차 들어갑니다. 경매 신청. 이제 절차는 흐름을 알아야 되잖아요. 절차는 일단 흐름을 알아야 돼요. 흐름을 알아야 되는데, 일단, 가장 먼저 경매 신청 들어갑니다. 경매 신청은 누가 하겠습니까? 채권자들이 하겠죠. 예, 채권자들이 합니다. 법원에다가. 그래서 이제 채권자가 저당권 또는 집행권원에 의해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다 그랬죠. 자, 저당권에 의해서 신청하는 것이 이제 의무경매고, 집행권원에 의해서 하는 것이 강제경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무경매가 됐든 강제가 됐든 경매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기 이제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신청 들어가면 법원에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압류가 되거든요. 이 물건이 이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면 압류가 돼버려요. 그럼 이제 소유자가 임의적으로 처분할 수가 없어요. 이제 경매로 팔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압류 효력은 언제 발생하느냐? 이것이 이제 시험에 한 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이 지문이. 채무자에게 경매 개시 결정이 송달될 때 하고 또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될 때 압류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 사실을 채무자에게 뭐하거나 송달하거나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될 때 압류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신청 들어가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하게 돼요. 이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법원에서 뭐냐 배당 요구 종기를 결정해서 공고를 하게 돼 있어요. 배당 요구 종기를 결정해서 공고를 하게 돼 있는데, 자, 이 배당 요구 종기 결정 공고는 압류 효력이 생길 때 일주일 내에 결정해서 공고를 하게 돼 있어요. 여기 밑줄 보세요. 압류 효력이 생길 때부터 몇 주일 내? 일주일 내. 그럼 법원에서 배당 요구 종기는 언제까지 잡을까요? 배당 요구 종기일을 언제까지 했나? 첫 경매. 자,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 첫 매각기일 전까지,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압류 효력이 생길 때 일주일 이내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매각 준비 들어갑니다. 매각 준비 들어가는데 현황조사 들어가요. 이제 현황조사는 이제 그 경매 들어간 물건에 대해서 뭐 임차에 있는가? 이런 걸 조사를 하게 돼요. 이것은 이제 집행관을 시켜서 하게 됩니다. 집행관 시켜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악주에 집행관하고 그 친족은 경매에 관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무소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채권 신고를 최고를 하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무서는 주고 조세 공가를 주관하는 공무서. 뭐 세무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 물건이 경매에 들어갈 정도가 되면은 세금도 많이 밀렸겠어요? 안 밀렸겠어요? 밀렸겠죠. 그래서 이제 세무서랄지 그 다음에 이해관계인에게 채권 신고를 하라고 독촉을 합니다. 이게요. 그죠? 배당 요구 종결까지 채권 신고하라고 독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을 평가를 해서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을 합니다. 이건 감정인을 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앞쪽에도 이야기했지만 감정인하고 그 친족은 경매에 관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감정인하고 그 친족 경매에 관여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저 물건을 1억에 평가했다라면 1억 밑으로 안 판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을 해서 공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매각 물건 명세서를 작성하고 비치를 합니다. 이건 매각일 일주일 전 밑줄 보세요. 법원에 비치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매각일 일주일 전까지 비치가 돼요. 매각 물건 명세서 작성 비치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경매에 참가할 사람들은 이 매각 물건 명세서를 반드시 열람을 해 봐야 돼요. 저기가 이제 말소 기준 권리랄지 이런 각종 권리들이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자, 이게 준비 단계입니다. 준비 단계.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매각 기일, 매각 기일하고 매각 결정 기일을 공고를 하게 됐어요. 자, 매각 기일은 공고일부터 14일 이상 간격을 둬야 되고 결정 기일은 매각 기일은 7일 이내로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매각 기일이 뭐 한 날이요? 경매한 날입니다. 이날요. 이걸 미리 공고를 한다는 거죠. 이게요. 이날을 미리 정해서 공고를 해요. 경매한 날짜를. 그래야지 이제 물건 살 사람이 저때 참여를 하게 되겠죠. 공고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매각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호가 경매. 자, 그 다음에 기일 입찰, 기간 입찰 방법이 있습니다. 호가 공매는 말 그대로 구두로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에 사겠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청약을 하게 되죠. 그러면 최고로 비싸게 청약한 사람이 내가 승낙형식이 이루어지는 매매 형식. 그렇죠? 그리고 기일 입찰은 그날 입찰해서 그날 개찰하는 걸 말하고 기간 입찰은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입찰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매각 기일을 정해서 개찰을 해서 최고가 매수 신고의 결정이 돼요. 그래서 물건 파는 방법은 셋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기일 입찰할 것인지 기간 입찰할 것인지 호가 경매할 것인지 미리 공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요즘은 거의 호가 공매는 잘 안 하고 있어요. 담합 때문에. 그리고 기일 입찰은 간혹가다 하게 되고 이건 거의 안 하고 있고 그래서 대부분 기일 입찰 방법으로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죠? 그래서 강의도 지금 기일 입찰 이 방법으로 공부가 진행이 돼요.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입찰 진행. 자, 입찰 참가할 때는 입찰 보증금을 제출해야 돼요. 그러면 최저 매각 가격 얼마 제출하라 했어요? 10%. 자, 이것 동그라미 주세요. 이건 시험에 자주 나와요. 입찰 보증금은 10%인데 무엇의 10%? 최저 매각 가격의 10%입니다. 그러면 아까 최저 매각 가격이 우리가 얼마로 정해놨어요? 1억이죠. 그죠? 그러면 거기에 10%. 그럼 얼마? 1,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입찰 참가한 사람은 다 같겠어요? 다 다르겠어요? 다 같습니다. 입찰 참가한 사람은 다 같습니다. 다 1,000만 원씩 1억이면 10%. 그죠? 그래서 자기가 써낸 가격이 아니라 이거요. 이거 동그라미 주세요. 최저 매각가 10% 금액으로 한다. 그래서 이걸 입찰 보증금에 보증금 봉투라고 있어요. 거기다 넣고 뭐 수표로 보통 바꿔서 넣죠. 그리고 이제 입찰표 작성을 해요. 그래서 같이 노란 큰 봉투에 같이 넣어가지고 입찰함에 투입을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입찰 종결해서 마감하고 개찰을 합니다요. 근데 이 기일 입찰하고 호가 경매 있잖아요. 이것은 유찰 시 즉시 두 번째 매각을 실시할 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누가 아까 최저 매각 1억이잖아요. 1억에 매수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한 번 더 해. 그래서 하루에 몇 번 한다? 2번. 그래서 1 기일 2 매각이란 말을 써요. 그러죠? 하루에 몇 번 한다? 2번. 그리고 이제 최고가 매수 신고인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차순위 매수 신고인 결정이 되고 나머지 입찰 보증금은 반환을 시켜줘요. 나머지 입찰 보증금은 반환을 시켜준다. 자, 그래서 일단은 자, 경매 절차에서 이 파트가 가장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이 경매한 날짜잖아요. 이 파트가 가장 시험에 자주 나와요. 다는 못 하더라도 매각기일, 매각결정기일, 대금 납부 이 세 가지만 잘하면 그냥 한 문제는 맞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 최고가 매수 신고인 결정, 차순위 결정, 입찰 보증금 반환. 이제 이걸 공부를 해야 되는데 차순위가 시험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딥 화면을 넘겨 볼게요. 자, 예를 들어 놨어요. 이 가부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는데 최저 매각 가격을 1억으로 정했어요. 그죠? 그래서 A가 얼마를 써냈느냐? 1억 5천만 원을 써냈어요. 사겠다고. B가 얼마에 써냈어요? 1억 4,500. C가 얼마 써냈어요? 1억 4,200. D가 1억 3천 써냈다. 그럼 여기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 누가 돼요? A가 되죠. 가장 많이 써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차순위 이거요.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오잖아요. 차순위 자격이 있는 자는 여기서 B, C, D 중에서 누구만 된다? B, C만 됩니다. 왜 B, C가 되냐면 여기 있잖아요.
밑에 참고없이 넣어놨죠. 차순위 매수 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을 뭐 할 때만 넘을 때만 할 수 있다. 그럼 아까 우리가 최저 매가 1억이잖아요. 1억에서 입찰 보증금이 얼마요? 1,000만 원이죠. 10만 원. 그러면 최고가 1억 5천이잖아요. 1억 5천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빼요. 입찰 보증금 빼. 그럼 얼마? 1억 4천을 넘는 사람만 자격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B, C는 차순위 신고인 자격이 되는 거죠. 그죠? 그죠? 그럼 B가 차순위하고 C가 안 하면 B가 될 거고, 그죠? B가 안 하고 C가 하면 누가 되겠어요? C. 그럼 둘 다 한다고 나타나면 금액이 큰 사람이 나오면 이 사람 B가 되는 거고, 같으면 추첨이에요. 그러면 D는 자격 자체가 있어, 없어? 없어요. 자, 이거 이제 차순위 매수 신고인 결정. 이게 시험에 자주 나와요.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지문도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차순위 결정한 거. 차순위 매수 신고는 지금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을 때만 할 수 있다. 이 지문도 시험에 자주 나오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넣기 문제로 얼마 이상 써내야지 차순위가 가능하냐, 이렇게도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알고 있어야 된다. 특히 차순위 시험 자주 나옵니다. 차순위가 시험 자주 나온다고. 야, 다 적었어요? 이거 다 적으신 분 적었어요? 그래서 이제 최고가 매수 신고 가격, 그러니까 1억 5천이 최고가 매수 신고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을 때만 차순위 매수 신고일을 할 수가 있어요. 초과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B, C는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한 사람이 돼요. 결국은 한 사람이 돼요. 그죠? 그죠? 같으면 추첨. 또 금액이 높은 사람. 그럼 결국은 이제 한 사람이 되는데 자격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격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순위 매수 신고 이거 시험 자주 나오고 이 예문도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다 정리됐어요? 됐습니까? 그럼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차액고가 매수 신고 이쪽에서 누구요? A잖아요. D 화면에서. 그러면 차순위는 누가 된다고 가정을 해볼까? B가 된다고 가정할게요. C도 될 수 있는데 B가 금액이 크니까. 그러면 C하고 D는 보증금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돌려준다. 보증금 이제 아까 다 얼마씩 납부했어요? 1,000만 원. 이제 보증금 가지고 어디 가야 돼? 집에 가서 뭘 해야 됩니까? 그래, 고구마 삶아 먹어야 돼. 고구마 알아야 돼. 저 좋았어. 아주 좋았어요. 이건 고구마입니다, 고구마. 1,000만 원씩 가가지고 1,000만 원씩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증금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자, 이 관계를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어차피 차순위는 한 사람인데 이 자격이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됐죠? 이 관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매각 실시에서 세매각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세매각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자, 허가할 매수 가격 신고 없이 매각기일이 마감될 때는 최저 매각 가격을 상당히 뭐해서? 저감하여 동그라미. 새 매각기일을 정하여 다시 매각을 실시한다. 이것이 바로 새 매각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얘가 매각기일이잖아요. 매각기일, 경매한 날짜입니다. 밑으로 가는 것은 A가 이제 최고가 매수 신고이 된 거고, 방금 1억 5천 써내가지고. 그러면 옆으로 삐져나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허가할 매수 신고 가격이 없다. 사겠다고 한 사람이 없다, 이러게. 그럼 이걸 유찰됐다는 말을 써요. 유찰됐다. 그러면 다시 날짜를 정해서 팔아야 돼, 안 팔아야 돼? 팔아야 돼. 이것이 이제 새 매각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매각? 새 매각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매각기일 날 밑으로 가는 것은 A가 최고가 매수 신고이 된 거고 옆으로 이렇게 삐져나간 거 있잖아요. 살 사람이 없다 그러면 다시 날짜를 정해서
하는 거. 이걸 무슨 매각? 세매각. 근데 상당히 저감하여, 이거 동그라미 쳤죠? 이 저감한다는 건 뭐예요? 다운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아까 1억에 팔렸어 안 팔렸어? 안 팔렸잖아요. 그러면 저감을 시켜요. 저감률이 경매는 일반적으로 얼마 정도 돼요? 2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새 매각기일 날 최저 매각 가격이 얼마? 8천부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이걸 저감한다 그래요. 그 비율을 저감률이란 말을 써요. 그러면 한 번 더 유찰돼 버리면 또 20%, 8천에 대한 20% 6,400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한 번 더 유찰돼 버리면 반값 이하로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져. 그래서 경매로 싸게 샀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세 번 유찰돼 버리면 요즘 경매 가격 뚝뚝 떨어지잖아요. 집값 떨어지니까 경매 가격 낙찰 가격도 뚝뚝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반값 이하로 막 사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새 매각, 무슨 매각? 새 매각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감한다. 저감한다. 이걸 새 매각이란 말을 써요. 자, 그 다음에 매각 결정기일 나오잖아요. 자, 그 앞에가 매각 기일이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기일? 매각 결정기일. 여러분 교재는 이제 154페이지. 154페이지입니다. 매각 결정기일이 나오거든요. 매각기일 다음이 매각 결정기일. 그러면 뭐가 하나 더 들어가요? 매각기일에서 뭐가 하나 더 들어가? 결정이라는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가잖아요. 매각기일 다음이 매각 결정기일이 됩니다. 그럼 매각 결정기일이 뭐한 날이에요? 이제 매각기일은 일주일 이내에 결정기일을 정하게 되는데 이거요. 그럼 이쪽 보세요. 매각 허브 결정 선고. 허가 여부 이게 뭐예요? 허가를 할 것인지 불허갈 것인지 결정을 하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A. 아까 A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잖아요. 이 사람이 최고 비싸게 산다 해서 무조건 이 사람이 허가를 해준 게 아니고 허가를 할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다. 이 결정한 날이 이 날이에요. 매각 결정 기일. 그죠? 자,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하고 매수인에 통지를 하게 돼 있고, 자, 매각 허브에 대해서 즉시 항고 가능해요. 이해관계인들이. 아, 왜 허가를 안 내줬냐? 왜 허가를 내줬냐? 왜 조건을 이렇게 해서 허가를 내줬냐? 뭐 이렇게 항고를 할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허가 여부 선고일로부터 몇 주일이네? 일주일 내에 제기를 한대. 자, 항고할 때는 이거 별표 쳐서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잖아요. 자, 항고 보증금을 공탁을 하게 돼 있어요. 무슨 보증금 공탁? 항고 보증금.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 대금의 10%, 매각 대금의 몇 퍼센트? 10% 현금, 유가증권을 공탁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입찰 보증금은 뭐라 그랬어요? 최저 매각 가격의 10%. 항고 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입니다. 저기 헷갈리면 안 돼. 자, 아까 입찰 보증금은 그죠? 최저 매각 가격의 10%고 항고 보증금 매각 대금의 10%. 자, 현금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을 해 놓도록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시험에 자주 출제가 돼요. 항고 보증금, 입찰 보증금하고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이걸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항고를 했는데 이유 없이 왜 항고를 했냐? 기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기각당해버리면 채무자, 소유자가 항고했을 때 그 사람이 기각당하면 보증금 전액 뭘 써요? 그 외 항고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요. 돌려주는데 다 돌려준 게 아니에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이유를 떼고 돌려줘요. 그래서 누구나 항고하면 안 되고 꼭 필요한 사람만 항고하라. 그래서 이 제도를 두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래서 또 볼게요. 지금 매각 결정기일 계속 하고 있어요. 자, 농지의 경우는 농지증을 우리가 농지를 경매로 사들일 수 있다 그랬죠? 앞에서 기억나요? 농지법 할 때? 그럼 언제까지 농지증을 제출하라 했어요? 매각 결정기일까지.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와요. 이때까지 제출해야 돼요. 그 매각 결정기일까지 제출하라 했어요. 우리가 앞에서 어디서 배웠냐면
어디서 배웠을까? 거기서 배웠잖아요. 그 124페이지. 124페이지를 한번 봐보실래요? 124페이지 위에 도표 있죠? 위에 도표 있습니까? 예, 거기 발급 대상 그래가지고 도표 왼쪽에 A, B, C, D, E에서 경매는 매각 결정 기일까지 농지증을 제출하라. 거기 나와 있어요? 이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똑같은 건데 그래서 농지를 경매로 취득할 때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을 언제까지 제출한다? 매각 결정 기일 이날까지 농지증을 제출해야 돼요. 매각 기일이 아니라 언제까지? 매각 결정 기일까지 농지증을 제출해야지 농지를 경매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허가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 새매각, 이것도 새매각이에요.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하고 다시 매각되는 직권으로 새매각기를 정한다. 근데 여기 새매각은 저감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어요? 저감률이 있다 없다? 없어요. 저감률 X라고 적어 놓으세요. 저감률이 없는 새매각이 되는 겁니다. 저감률이 없는 새매각이 되는 거예요. 다시 볼게요. 아까 우리가 매각 기일이 공부했잖아요. 여기서 A가 최고가 매수 신고이 되는 거고 여기서 유찰됐을 때 하는 매각도 무슨 매각? 새매각이라고 했잖아요. 새매각이라고 했어요. 새매각. 자, 근데 여기는 새매각은 새매각인데 저감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한다 그랬어요.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말 안 들어? 어디가 없어? 자, 매각 기일이 있잖아요. 매각 기일이 있잖아요. 자, 이렇게 A가 최고가 매수 신고이 됐을 때 유찰됐을 때 하는 것을 무슨 매각? 새매각이라고 했어요. 여기는 저감 한 달 있죠? 몇 퍼센트? 20%. 자, 20% 정도 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 A가 이제 최고가 매수는 매각 결정 기일이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매각 결정 기일이잖아요. 자, 이때 이쪽으로 간 것은 A가 허가를 받는 거고, 옆으로 삐져나가는 것은 불허가 나는 거거든요. 불허가 났다, 이 말이에요. 허가를 못 받았다. 그러면 다시 날짜를 정해서 팔아야 돼, 안 팔아야 돼? 팔아야 돼. 이것도 무슨 매각? 이것도 새매각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한 것이 새매각기예요. 같은 새매각이에요. 그건 차이점이 뭐예요? 저감률이 있냐 없냐 그 차이예요. 여기는 저감률이 없어요. 종전 매각 조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해됐어요? 자, 저감률이 없는 새매각. 저감률이 없는 새매각. 그럼 이제 이날 매각 허가할 것인지 불허가할 것인지 결정한 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불만 있는 사람은 항고를 할 수가 있다. 항고 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를 공탁하라. 이해됐죠? 자, 그 말입니다. 자, 이것도 새매각. 유찰됐을 때 하는 것도 무슨 매각? 새매각. 불허가 났을 때 하는 것도 새매각. 그렇죠? 저감률이 있냐 없냐 차이입니다. 다시 원위치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저감률이 없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매각 대금 납부가 나와 있잖아요. 매각 대금 납부가 나와 있어요. 매각 대금 납부가 나와 있는데 자, 방금 A가 허가를 받으면 이제 대금을 납부하라래요. 허가 밑으로 갔을 때 옆으로 삐진 거 말고 불허가 났을 때 말고 밑으로 허가를 받았으면 이제 A에게 언제까지 대금을 납부하라. 그렇죠? 그래서 이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하는데 법원은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하여 이를 매수인에게 통지하며 매수인은 대금 지급 기한까지 언제든지 납부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여기서 어디다 동그라미 쳐요? 기한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대금 지급 기일 그러면 틀려버려요.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기일 그러면 틀려버린다고. 그러면 기일입니까? 기한입니까? 기한. 기한을 정해준다. 언제까지 납부하라고. 그렇죠? 그러면 이 기한 동안 아무데나 대금을 납부를 하면 돼요. 그죠? 그러면 경매는 보통 분할 납부해요? 일시불로 해요? 일시불로 합니다. 그러면 아까 입찰 보증금 1억 5천에 써냈잖아요. 그럼 아까 입찰 보증금 1,000만 원 냈죠? 그럼 얼마 남았어? 1억 4천. 그걸 일시불로 납부해야 돼요. 아무 때나 기한 내에. 됐어요? 일시불로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대금 납부 효과. 매수인은 대금을 다 낸 때 매각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그랬어요. 자, 소유권은 언제 취득한다 그랬어요? 대금을 다 낸, 대금을 완납한 날. 우리가 경매는 등기한 날이 아니라 대금을 완납한 날 소유권 취득. 다 낸 때 매각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그리고 이제 A가 지금 돈을 다 냈잖아요. 그죠? 그럼 아까 우리가 차순위는 누구였어요? B 했잖아요. 그러면 차순위 즉시 이제 보증금 돌려줘요. 차순위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아까 C하고 D만 보증금 돌려받았잖아요. 그러죠? 근데 B는 이제 돌려받아. 이제 A가 돈을 못 내면. A가 돈을 다 내면. 못 내면 자기가 승계를 받는 거고, 그죠? A가 돈을 못 내면 자기가 승계를 받는 거고, 만약에 A가 돈을 내버리면 이제 자기가 보증금 돌려받는 거예요. 언제까지 돌려받아? 즉시. 자, 그러면 이것도 집에 가서 뭐 해야 돼? 1,000만 원 가져갖고 뭐 해야 돼? 집에 가서? 아니, 여기는 감자 삶아 먹어야 돼. 아까가 고구마, 감자. 그렇죠? 그 헷갈리면 안 돼. 그렇죠? 차순위는 이제 필요가 없어요. A가 이제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그렇죠? 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디귿 한번 보세요. 대금 지급 기한까지 대금 납부가 없고 또 차순위가 우리가 있다는 전제하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차순위가 없을 수도 있어 없어요? 없을죠. 없을 수도 있죠. 이거 하나고 또 차순위가 있는데 차순위가 승계를 받는데 이 사람도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법원은 직권으로 무슨 매각을 명한다? 재매각을 명한다. 그럼 이때는 세매각이라 그래요? 재매각이라 그래요? 재매각. 그래서 유찰되거나 불허가 났을 때 하는 매각을 무슨 매각? 세매각. 대금을 납부하지 못했을 때 하는 매각을 재매각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매각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를 해볼게요. 이것은 이제 재매각은 방금 이야기했고, 자, 다만 이 재매각기를 정하는데 매수인이 대금 제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매수인이 재매각기를 며칠 전까지 3일 전 동그라미 대금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 지연 이자하고 절차 비용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재매각 절차를 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A가 돈을 못 내갖고 재매각기를 잡아놨어요? 안 잡아놨어요? 잡아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매각기일 날 근데 A가 그동안은 대금, 매각 대금이죠? 매매 대금, 그 다음에 지연 이자, 절차 비용 그러면 재매각 절차를 취소를 하게 됐어요. 며칠 전까지 가져오면? 3일 전,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 자, 이거 재매각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되고. 그러면 재매각은 저감률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저감률 없이 똑같은 조건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감률이 있는 것은 유찰됐을 때만 저감률이 있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아까 우리가 이 매각기일이 뭐한 날이에요? 경매한 날이죠? 이때 유찰됐을 때 하는 매각을 무슨 매각이라고 했어요? 세매각. 그러면 저감률이 있다 없다? 있다. 몇 퍼센트? 일반적으로 20% 경매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런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A가 최고가 매수 심의 됐어요. 그러면 이날 매각 허가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한 날이죠. 그죠? 매각 허브 결정, 허가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한 날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 허가를 받으면 밑으로 가는 거고 불허가 나면 다시 옆으로 삐졌죠? 그러면 이때 다시 날짜를 정해서 하는 매각도 무슨 매각? 세매각. 근데 이건 저감률이 있다 없다? 없다. 저감률이 없는 세매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가 허가를 받았어요. 그럼 대금 납부하라고 했어 안 했어요? 대금 납부는 기일을 정한다 그랬어요? 기한을 정해준다 그랬어요? 기한. 기한 내 아무 때나 납부를 하면 됩니다. 그럼 밑으로 가는 것은 A가 대금을 납부해서 소유권을 취득해버린 거죠? 그죠? 그러면 옆으로 삐진 것은 대금을 납부했어 못했어? 못했어. 또 그리고 차순위가 없을 때 그리고 차순위가 승계에 맞았는데 이 사람도 대금 납부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재매각기를 정하거든요. 그러면 이때 재매각은 저감률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종전 매각 조건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러죠? 근데 저 재매각기일 며칠 전까지 3일 전까지 대금, 지연, 이자, 절차, 비용을 가져오면 재매각 절차를 뭐 하게 됐어요? 취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유찰되거나 불허가 났을 때 하는 매각을 무슨 매각? 세매각. 대금을 못 냈을 때 하는 매각을 재매각. 유찰 불허가 났을 때 하는 것을 세매각. 대금을 못 냈을 때 하는 매각을 재매각. 이렇게 공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됐죠? 자, 세매각하고 재매각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되게 쉽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자꾸 반복할 거예요. 자, 이제 오늘 하면 진도 끝나거든요. 그럼 다음에 또 첫 진도 또 들어가야 돼요. 또 한 바퀴 또 돌리고. 그래서 한 3번은 돌아갈 것 같은데. 그러죠? 그래서 이제 자꾸 반복을 하셔야 돼요. 반복을 하고. 여러분들 읽고 막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자, 넘어갈게요. 넘어가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배당 순위가 나와 있는데, 이 배당 순위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이건 나중에 한번 받을게요. 이건 이제 순서를 잡아야 되는데, 순서 외우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배당이 끝나면 촉탁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돼요. 자, 보세요.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아까 매각 대금을 뭐 할 때라 그랬어요? 완납할 때, 등기할 때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집행법원은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경매로 팔렸잖아요. 매수인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 부담 말소 등기를 등기관에 뭐 한다? 촉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관련 서류 제출해주면 법원에서 이제 이전 등기 또 말소된 권리는 좀 말소 등기 하라고 촉탁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거쳐요. 그럼 이제 소유권이 등기까지 완전히 넘어왔죠. 근데 집을 안 비워줘. 이 가부 건물이 경매 넘어갔는데 이 건물을 안 내놓는다고. 그럼 이 사람 갑이라는 사람 또 임차인들 쫓아내야 돼, 안 쫓아내야 돼? 쫓아내야지. 이게 인도명령이거든요. 그러면 매수인 임의적으로 쫓아낼 수는 없어요. 법원에다 이제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든요. 근데 인도명령에서 몇 가지 알아야 되는데 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이 지문 밑줄 보세요. 대금을 낸 뒤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 인도명령을 신청하도록 돼 있어요. 등기할 때가 아닙니다. 등기할 때 아니고 대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 6개월의 시점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채무자, 소유자, 점유자입니다.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쫓겨날 사람들. 인도명령 대상자라는 것은 저 물건, 건물에서 쫓겨날 사람들. 그러면 채무자, 소유자, 점유자입니다. 채무자, 소유자, 점유자. 점유자는 임차인들 생각하면 되겠죠? 점유자도 임차인들. 그러니까 채무자, 소유자, 점유자. 쫓겨날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단서가 뭐라 그랬어요? 이 점유자가 매수인에 대항할 수 있는 권한에 의해서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게 대항력 있는 점유자는 쫓겨난다, 안 쫓겨난다? 안 쫓겨난다는 거예요. 대항력이 있잖아요. 나가 그러면 못 나가. 이게 대항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임차인이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됐을 때 대항력이 있잖아요. 안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쫓겨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금 완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거 애우셔야 되고 대상자는 채무자, 소유자, 점유자. 근데 대항력 있는 점유자는 쫓겨난다 안 쫓겨난다? 안 쫓겨난다. 대항력 있는 점유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되게 쉽죠. 자, 그래서 일단은 경매 절차를 공부했는데 경매 절차 중에서 다 모르겠다 그러면 아까 매각 기일하고 매각 결정 기일하고 대금 납부 이 세 가지는 알아두셔야 돼요. 다 못하겠다 그러면 매각 기일, 매각 결정 기일, 대금 납부 이 세 가지 거기서 거의 시험에 나오고 있거든요. 한 문제가 거기서 거의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만 알아도 돼요. 그것만 아까 그 차순위랄지 이런 거 그러죠. 세매각, 재매각 이런 거. 이 정도 알고 있으면 경매 관련 문제도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뭐 아주 깊게 나오진 않거든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뭐 아주 뭐 깊게 나오진 않으니까 여기 나올 정도만 공부하면 충분합니다. 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공매에 들어갑니다. 공매 개념이 공개 매각의 준말이에요. 공개 매각의 준말. 이게 뭐예요? 공매. 그죠? 공개 매각의 준말이라는 공개 매각의 준말 공매. 그러죠? 수의계약에 대응한 개념으로 사용되며 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서 일반 경쟁 방법 등에서 공개적으로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인은 공개 매각한다 이 말이에요. 공개 매각, 공매. 근데 주로 공매는 주로 누가 하고 있어요? 한국자산관리공사. 반드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하는 공매를 주로 공매란 말을 써요. 자, 그러면 공매하고 경매 비교가 간혹 가다가 출제가 돼요. 간혹 가다가 출제가 되는데 경공매 비교 간혹 가다가 출제되잖아요. 자, 경매는 대금 납부 기한이 기한 내 납부하는데 일시불로 납부하라. 일시불. 아까도 한번 이야기했죠. 입찰 보증금 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을 일시불로 납부를 하라. 그리고 이제 공매 중에서 압류부동산 공매가 있고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가 있거든요. 이 압류부동산 공매도 마찬가지 일시불이에요. 이 압류부동산 공매는 경매하고 거의 같거든요. 공매하고 같은 게 아니라 경매하고 같아요. 대부분 일시불. 그런데 비업무용은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할부로 대금을 납부할 수 있다. 그러죠? 그리고 매각 방법, 경매하고 압류부동산 공매는 입찰 방식으로만 가능하고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는 입찰 방식으로도 가능하지만 또 무슨 계약으로 가능하다? 수의계약 방법으로 가능하다. 그죠? 그러면 저감률이 있어요. 저감 비율. 경매는 아까 몇 퍼센트? 20% 일반적으로. 근데 공매는 10%. 공매, 이 저감률은 자기들끼리 뭉쳤어요. 저감률만 자기들끼리 뭉친 거예요. 압류부동산 공매, 비업무용 다 몇 퍼센트? 10%. 그죠? 그리고 이제 책임질 사람, 명도 책임. 경매나 압류는 낙찰자가 지는 거고,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는 금융기관이나 기업체들이 책임을 지는 거고. 자, 이거 우리가 앞에서 배웠잖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배울 때 배웠고, 농지증 배울 때 배웠잖아요.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경매로 토지를 취득할 때 허가증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없어도 된다 그랬어요? 없어도 된다 그랬죠? 이거 기억나요? 왜 없어도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죠? 토지거래 허가는 유상계약만이 허가 대상이거든요. 그죠? 근데 경매는 계약이 아니니까 허가증 필요 없다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압류부동산 공매도 허가증이 없다고 그때 배웠어요. 근데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는 허가증이 있어야 되죠?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예외적으로 몇 회 이상 유찰? 3회 이상 유찰됐을 때 면제된다고 배웠습니다. 자, 한번 찾아볼게요. 어디서 배웠냐면 자, 거기 106페이지 나와 있네. 106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그 위에 도표 있어요?
그 위의 도표에서 왼쪽에 마지막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는 허가증이 있어야 되는데 3회 이상 유찰 시 면제 나와 있죠. 오른쪽 경매하고 압류 부동산 공매는 없어도 된다. 수용도 없어도 된다. 거기 있었어 없었어? 그거요 그겁니다요.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와요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거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경매는 허가증이 필요 없어요. 허가구역에서 토지 취득할 때. 압류 부동산 공매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는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도 몇 회 이상 유찰 시 면제된다? 3회 이상 유찰 시 면제. 그리고 농지증도 우리가 농지법 할 때 배웠거든요. 농지증은 경매든 압류 부동산 공매 등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 등 다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돼.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경매 장점은 뭐예요? 가격이 저렴하고 물량이 많아 선택의 폭이 넓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장점. 근데 단점은 뭐예요? 권리 분석이 뭐다? 까다로워요. 분쟁 소지가 많다. 이 단점이에요, 경매. 경매 장점은 가격이 저렴하다. 물량이 많아 선택의 폭이 높다. 단점 권리 분석이 까다롭고 분쟁 소지가 많다. 근데 공매는 비교적 안전해요. 경매보다는 훨씬 안전합니다. 경매보다는 훨씬 안전하고, 근데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는 대금 납부 조건이 유리하다. 왜 유리하다 그랬어요? 분할 납부하니까. 비업무용 부동산 분할 납부하니까. 됐어요? 그리고 단점은 시가보다는 저렴하지만은 경매보다는 비싸다 싸다? 비싸다 더구나. 왜 경매보다 비싸요? 공매가? 저감률 생각하면 돼요. 공매는 몇 퍼센트 저감인데요? 아니 공매 10%. 근데 경매는 20%. 그러니까 경매보다는 비싸죠. 뭐 공매 3번 유찰 돼봤자 30%인데 경매는 3번 유찰되면 60%잖아요. 그래서 경매가 더 싸죠 공매보다. 그러니까 경매보다는 공매가 비싸다 이런 뜻입니다. 저감률 생각하면 안 헷갈려. 저감률 생각하면 안 헷갈립니다. 자, 이거 경공매 비교는 과거에 2번 출제가 됐어요. 2번 출제가 됐는데 뭐 아주 그렇게 자주는 나오지는 않은데 간혹 가다가 한 번씩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경매 절차는 매년 나와. 아까 경매 절차 했잖아요. 그건 거의 매년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거 알고 있으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단원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규칙 및 예규 나옵니다. 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규칙 예규 나와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한 문제가 나와요. 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교재는 많이 없죠. 근데 이게 오늘 제대로 공부하려면 이 내용이 꽤 돼요. 상당히 많아요. 근데 한 문제 나오니까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별표 쓰세요. 이 중에서도 가장 시험에 자주 나온 거 이거예요. 매수 신청 대리권의 범위 7가지를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자, 민사집행법 매수 신청 보증을 제공하는 행위. 이거 대리인이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대리인은 누가요? 개공들이 하잖아요. 우리가 법에서 배울 때 개공이 매수 신청 대리 겸업할 수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요? 경공매 권리 분석하고 매수 신청 입찰 신청 대리 겸업 가능하다 그랬죠? 그거예요, 그거. 중개인은 못하고. 이거 대리권의 범위인데 개공들이 대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매수 신청 보증을 제공하는 행위 가능하고 또 일반인들이 입찰표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개공이 대리하면서 입찰표 작성하고 뭐 한다? 제출을 해줄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입찰표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할 수 있어요. 또 불러야 되겠네. 뜨는데. 기사님. 잘하네. 확실히 달라. 자, 입찰표 작성 제출도 대행할 수 있어 없어? 입찰표 작성 제출도 대행할 수 있어요. 자, 반드시 기억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전에 차순위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대리인 차순위 매수 신고도 대행할 수 있어요. 차순위. 그렇죠? 차순위 매수 신고를 대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하는 애. 이게 뭐예요? 아까 우리가 C하고 D 기억나요? 고구마? 또 감자? 기억나죠? 고구마, 감자, 그거 삶아물 할 때. 예, 보증금 돌려줄 걸 신청하는 것도 대리인이 가능해요. 입찰 보증금. 탈락하면.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거 가능하고. 그 다음에 5번하고 6번 원리는 같아요. 원리는 같아요. 묶어보세요. 민사집행법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그 다음에 임차인은 임대주택 우선 매수 신고. 이거 원리는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설명할게요. 이게 이제 공유 지분들을 말하거든요. 공유 지분. 자, 봐보세요. 이게 토지 한 필지입니다. 토지 한 필지. 그래서 이제 A, B, C, D 네 명이 공유하고 있어요. 공유 지분 전부 다 얼마씩이요? 4분의 1. 근데 지금 B 지분이 경매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1억 5천만 원에 샀어요. 경매로. 이게 최고가 매수 신고인입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 1억 5천. 그러죠? B 지분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1억 5천에 산다고 써냈어요. 그럼 여기서 공유자가 누구요? A, C, D잖아요. 근데 이제 D가 보고 있다가 내가 갑이 제시한 가격으로 사겠다. 이렇게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를 합니다. 내가 갑이 제시한 가격으로 사겠다. 공유자 중에 한 명이. 그러면 누구에게 허가를 해야 되냐? D에게 허가를 해줘요. 그러죠? 그러면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도 대리인이 할 수 있다 없다? 일단 누구 대리인? 아니 여기서 D의 대리인이 되겠죠. D의 대리인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이것도 대리인이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뭔 소리였죠? 그리고 이제 6번도 같은 원리고, 자 7번 한번 보세요. 공유자 임대주택 임차인은 우선 매수 신고에 따라 차순위 매수 신고인을 보게 되는 경우 그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지위를 뭐하는 행위? 포기하는 행위.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D가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했어 안 했어? 그러면 D에게 허가를 내줬죠. 그럼 원래는 갑이 최고가 매수 신고이잖아요. 근데 이제 공유자 우선 매수니까 D에게 허가를 해주면 이 사람이 이제 뭘로 밀리냐? 차순위로 밀려. 뭘로 밀려요? 차순위로 밀려.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해버리면. 근데 갑은 원래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었잖아요. 이게 차순위로 밀리니까 화가 나왔나? 나죠. 나 차순위 안 해. 이걸 포기하는 것도 대리인이 할 수 있다 보다. 그럼 이건 누구 대리인이 하겠어요? 가부 대리인이 하는 거죠. 가부 대리인이 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일단 이런 것이 대리권의 범위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 옆에다 적어. 보고만 있지 말고. 항고하고 다른 걸 적으란 게 아니라 그 옆에다 적어. 항고하고 아까 우리가 불만 있으면 즉시 항고할 수 있다 그랬죠. 인도명령 아까 또 신청할 수 있다 그랬죠. 이건 대리권 범위 없어. 항고하고 인도명령 X라고 적었어요. 항고랄지 인도명령 신청은 대리권 범위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항고하고 인도명령 신청은 대리권 범위에 안 들어가. 그 7가지 속에 없잖아요. 없잖아요. 근데 시험에 항고할 때 대리인이 할 수 있다 그러면 또 좋다고 맞다고 찍고 나와. 그럼 틀려버려요. 지금은 안 틀리지만 일주일 지나봐. 맞다고 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맨날 틀려요. 그리고 점수 안 나온다고 막 난리요. 그렇죠? 그렇죠? 왜 안 나오는지는 다 이유가 있어요. 경험하신 분은 알 거예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러겠어요? 잊어먹어서. 달리 그런 게 아니에요. 잊어먹어서 그러거든요. 잊어먹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 할수록 과목마다 양은 늘어나잖아요. 양은 늘어나. 그러면 또 잊어먹게 돼 있어, 앞에 부분. 그래서 자꾸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대리권의 범위가 가장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매수신청 대리 파트는.
이것이 이제 단독 문제로도 나오지만 지문을 하나씩 빼가지고 섞어갖고 나온다고, 다른 내용하고. 그럴 때 자주 틀려요. 그래서 대리권의 범위 7가지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근데 항구하고 인도명령 신청은 안 들어간다. 이렇게 공부를 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결격 사유가 있어요. 자,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도 결격 사유가 있죠. 매수신청 대리도 결격 사유가 있거든요. 결격 사유 있는 자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겠어, 못 하겠어? 못 합니다. 등록을 할 수가 없다. 자, 우리 중개사법하고 거의 비슷해요. 약간 차이가 있어요. 법서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했다가 취소당하거든요. 이건 우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아니라 경매 매수신청 대리 등록을 말합니다. 취소는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우리 중개사법에서도 등록 취소하면 3년간 중개 못하죠? 똑같죠?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해요. 이게 시험에 자주 나와요. 별표 치세요. 자, 이걸 억지로 외우지 말고 중개업 폐업 때문에 취소되면 제외된다. 결격이 아니란 소리예요. 아까 매수인정 대리는 개공들이 하잖아요. 그러면 중개업을 폐업을 해버리면 개공이에요? 아니에요? 개공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이런 경우는 취소 사유가 돼요. 매수인정 대리인 등록 취소 사유가 돼요. 폐업했을 때. 그러면 취소되면 원래 3년간 결격이니까 매수인정 대리인 등록 못하지만은 폐업 때문에 취소된 것은 자기가 잘못해서 취소된 거예요? 폐업 때문에 취소된 거예요? 그러니까 3년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업 때문에 취소되면 1년 만에 등록할 수도 있고 2년 만에 등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굳이 3년까지 안 기다려도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예, 자, 그래서 이 단서가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지문으로 하나씩 띄워. 그랬을 때 못 잡아내는 경우가 허다해요. 단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요. 경매 관련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판결로부터 몇 년? 2년입니다. 경과하지 아니한 자. 자, 경매 관련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그 판결 확정부터 몇 년? 2년. 이건 우리 중개사법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 중개사법에 없는 거고. 자, 3번, 4번, 5번은 똑같아요. 우리 중개사법하고. 자, 보세요. 매수신청 대리 업무정지를 받고 폐업 신고한 자로서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자, 우리 중개사법은 똑같죠? 결격.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아요. 4번도. 매수신청 대리 업무정지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 무슨 발생 당시? 사유 발생 당시.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개공에 대한 업무정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우리 중개사법에서도 결격사 이런 거 배웠거든요. 똑같아요. 그리고 1, 4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원 임원으로 있는 법인. 다 똑같습니다. 이제 특이한 것이 폐업 때문에 취소되면 3년 적용하지 않는다. 이것하고 경매 관련죄로 2년 경과되지 아니한다. 이게 좀 특이합니다. 자, 그래서 이 결격사 있는 자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신청할 수가 없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아요. 자, 금쟁이 들어갑니다. 자, 금쟁이 157페이지입니다.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금쟁이입니다. 우리 중개사법에서도 금쟁이 있죠? 여기서도 금쟁이가 있어요. 자, 이중으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신청하는 행위. 그죠? 안 되겠죠? 상식적으로. 자, 매수신청 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한쪽은 자기가 대리인인데 자기가 한쪽으로 매수신청으로 매수신청하는 행위. 안 되겠죠? 한쪽은 대리인으로 신청하고 한쪽은 자기가 사겠다고 신청하고 이건 안 되겠죠? 자, 이런 거 금쟁이. 자, 동일 부동산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다른 2명 이상 대리인이 되는 행위. 이것도 마찬가지. 그리고 명의를 대여하거나 못하게 돼 있어요. 등록증을 대여, 양도하는 행위. 명의 대여하거나 등록증을 양도, 대여하는 행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자, 다른 개공 후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그럼 다른 개공 후 명의를 쓰면 돼, 안 돼? 안 돼. 다른 개공 후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그리고 경매 입찰 방해죄.
이런 것도 못하게 돼 있어요. 이런 것도 금지 행위. 그다음에 사건 카드 확인 서면 허위 기재하거나 필수적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행위. 이런 것도 못하게 되고 그 밖에 다른 법에서 금지되는 행위. 다른 법에서 금지되는 행위도 못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아요.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예. 되게 쉽죠? 쉬운 게 아니라 정신없죠? 자, 이것을 자꾸 읽으셔야 돼요. 이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우리 공인중개사법 금지행위가 매수신청 대리인 금지행위 약간 비슷합니다. 우리 중개사법하고. 자, 이런 걸 공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조금 쉬었다가 그다음에 나머지 정리하고 다시 처음부터 진도 나갈게요. 예,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들어가시겠습니다. 자, 휴식 갖습니다.